예,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같은 이제 통계적인 이슈를 우리가 논을 할 건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이제 통계와 주식 문제, 뭐 굉장히 또 여론조사만큼이나 어려운 주제이기도 한데요. 발표는 정윤서 통계학과 교수님이 해주시고요. 토론은 이제 정혜일 행정학과 교수님과 신승유 경제학과 대학원생이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정 교수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통계학과의 정윤서입니다. 저는 주식 통계로에서 관점에서 바라보는 타이틀은 주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뭐 주식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통계적인 관점에서 하나 제가 생각하는 방법들 그리고 전달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어떻게 이익을 계산하는가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익을 우리가 얘기했을 때 산술 평균, 단순히 다 더해서 그냥 그 개수로 나누는 그런 산술 평균이 아니라 기하 평균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익률이 우리가 계산할 때는 복리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첫 해에 9%가 이익이 나고 둘째 11%가 이익이 났다. 그러면은 산술 평균으로 계산하면 9%, 11%니까 합쳐서 10%가 됩니다. 그런데 그 첫째에 10%가 나오고 둘째에 10%가 나면 어떻게 되는가? 마찬가지로 산술 평균으로 비교하면 두 개의 그 이익이 각각 10%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두 번째 경우가 이익이 더 많습니다. 첫째 해, 둘째 해 둘 다 10%씩 나는 것이. 그리고 다른 또 이그젬플을 생각해 보시면 첫 해에 10% 손해, 둘째 10% 이익을 생각해 보시면요. 첫 번째 해에 10% 손해가 났기 때문에 0.9, 둘째는 10% 이익이 났기 때문에 1.1. 그래서 곱하면 0.99가 됩니다. 그래서 1% 손해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첫째 해 먼저 10% 이익이 나고 둘째 해 10% 손해가 났다. 그러면 1.1이 되고 첫 번째 해, 둘째 해 0.9가 됩니다. 그래서 곱해보면 또 0.99가 돼요. 그래서 먼저 10% 이익 나든지 아니면 나중에 10% 이익이 나든지 상관없이 10% 손해나고 10% 이익이 나면 결과적으로는 0.99로 1% 손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산술 평균과 이 기하 평균은 그 특징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어떤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좀 극대화, 최대화하고 싶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리의 개념으로 복리를 충분히 끌고 가면서 여기서부터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10%씩 만약에 10년간 이익이 났다. 그러면 10% 10년이면 100%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리로 계산을 되기 때문에 159%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복리의 특성에 기초해서 그 투자 뭐에 대해서 투자를 하든지 간에 이렇게 길게 적립식으로 길게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과 함께 요거에 관련돼서 한 이그젬플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월 적립으로 매달 이렇게 월말에 투자하는 그 경우를 한번 고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매월 말 100만 원씩을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연수익률은요. 연수익률을 조금 처음 이그젬플은 높게 잡아서 한 15% 정도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연수익률 15% 가정으로 10년을 투자를 해보면요. 매월 말 100만 원씩 투자했기 때문에 원금이 1억 2천인데 복리 수익이 한 1억 5천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는 한 2억 7천5백 정도가 되고요. 근데 이제 20년 투자가 들어가면 원금은 2배로 2억 4천이 됩니다. 근데 복리 수익은 이제 12억 5천 7백이 돼요. 합쳐서 14억 9,700이 됩니다. 이렇게 30년을 투자하면 원금 3억 6천에 30년 투자 시 복리 수익이 65억 6,300이 돼서 합이 69억이 됩니다. 그래서 월 100만 원밖에 투자를 안 해서 30년간 3억 6천을 부었는데 복리 수익은 그냥 들었을 때는 믿기 힘든 65억으로 합이 약 69억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 이 정경대 심포지엄이라서 저희 정대 구성원들, 학생들을 제가 주 타겟으로 삼아서 이 그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30년 후에는 내가 거의 69억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럼 거기서 1%만
뭐 배당을 받아서 투자한다고 해도 거의 1년에 7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매달 거기서 또 100만 원씩을 충분히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40년을 투자한다 그러면 원금은 4억 8천이 되지만 복리 수익이 305억이 돼서 합하면 한 310억 정도의 그 수익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연 수익률 15%를 내가 목표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타겟팅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한 10% 정도로 낮춰서 한번 해보면요. 낮춰서 매달 마찬가지로 100만 원 투자를 가정을 해보면 뭐 10년, 20년, 30년, 40년 했을 때 원금은 당연히 똑같고요. 근데 복리 수익이 10년이면 8,400, 20년이면 5억 1,900, 30년이 되면 이제 19억으로 합이 한 22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0년 정도 투자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10%는 2억 2천이죠. 그러니까 한 30년을 10% 과정에서 꾸준히 투자하면 그 이후에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 연봉보다 많은 수익이 매달 나오게 됩니다. 40년 투자하면 복리 수익 58억으로 합 63억이 되고요. 그래서 보면 이 워렌 버핏이 재산이 어마어마한데 그 재산의 90% 이상을 60 이후에 이 복리로 형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무드셀라 기법이라고 워렌 버핏이 불렀는데요. 그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고 투자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저희 지금 기대 수명이 굉장히 높아요. 2018년 통계청 생명표를 보면 남자 79.7세, 여자 85.7세. 그래서 얼마나 100세까지 살 것이냐라고 봤을 때 현재 20세라면 3명 중 1명, 30세라면 4명 중 1명, 현재 40세는 5명 중 1명, 현재 50세라면 7명 중 1명 정도가 100세를 살 것이라고 인구 통계 전문가이신 박유성 교수님의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 노후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또 했을 때 이렇게 좋은 그 높은 수익률을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장 포인트는 그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상 그 자신의 생업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30년 후까지도 꾸준히 올라갈 수 있을 거를 발견할 수 있는 그 개별 주식을 고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인덱스 쪽을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개별 주식은 장기 전망이 참 어렵습니다. 2020년 탑10 한국의 기업들을 보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셀트리온, LG화학, 삼성 SDI, LG생활건강, 카카오, 현대차가 있는데 20년 전을 보면 20년 전에 이 중에 삼성전자와 현대차밖에 없었고요. 1990년을 보면 삼성전자만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1990년을 보면 한일은행, 제일은행, 조흥은행, 상업은행, 서울신탁은행, 신한은행 이렇게 여러 개의 은행이 있었는데 제가 잘 못 들어본 은행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기 초우량주를 선택해도 30년 후에 이게 얼마나 남아있을까, 내 노후를 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20년 전 미국의 탑10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가 다 알죠. 근데 제너럴 일렉트릭, 엑소모바일, 월마트, 시티, 인텔, BP, 노키아, 지금 거의 노키아 핸드폰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노키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말고는 현재 탑10에 들어있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개별 주식으로 하려면 내가 그 산업과 이 회사가 쇠퇴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잘 계속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벌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을 갖고 쳐다봐야 되는데, 이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생업에 바빠서 불과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권유를 드리는 것은 인덱스에 무조건 투자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인덱스 펀드는, 이런 인덱스 펀드나 ETF들이 있죠. 실적이 안 좋으면 리밸런싱을 통해서 편출당합니다. 퇴출당하고 또 그 성적이 좋은 회사들이 저절로 자동으로 빠진 자리를 올라와서 채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뭐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구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러한 그 실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경우고요. 우리나라에도 뭐 코스피 100, 코스피 200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지금은 굉장히 주식이 뜨겁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 한국은 인구 구조의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통계청 자료 기반으로 찾아본 결과를 보시면 지금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면 우리가 15살에서 64세를 이야기하는데 201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3,579만 명, 2025년이 되면 3,415만 명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한 5년 동안 164만 명 정도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164만 명이라고 하면 대전시 인구라고 합니다. 그 정도씩이 이제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고 2030년, 2040년 되면 3,223명, 2,703만 명 이렇게 지금 학생들 사회 막 나가서 주식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데 불과 한 20년만 지나도 생산 가능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들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 이유가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유소년 인구가 급감하고 또 베이비붐 세대들이 고령 인구에 본격적으로 65세로 올라가면서 생산 가능 인구에서 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출산 통계를 보시면 30년 전에 65만 명이 태어났고 2000년도에 63만 명, 근데 2010년도 47만 명,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줄고 있는데 2018년 33만, 2019년 30만, 작년에 27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출산율이 0.84예요. 작년 대입 정원이 55만 명인데 27만 명이 올해 태어났으면 20년 후에는 대부분 많은 대학교들이 폐교가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초중고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선생님들을 거의 안 뽑거나 선생님 수를 줄이겠죠. 그러면 이제 3대 연기금, 뭐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게들도 일단 사학연금도 가입자 수가 생각보다 훨씬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베이비 부머들이 완전히 은퇴한 이후부터는 지출이 굉장히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그 뭐 뉴스나 이런 데를 찾아보시면 다 사학연금, 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등 적자 전환 예상이 다 2020 몇 년으로 되어 있고요. 2029년, 뭐 2030년 적자 전환 또는 고갈의 순서를 모두 다 맞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기금들은 이제 은퇴하신 분들한테 연금을 줘야 되잖아요.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겠죠. 우리나라 주식들을 굉장히 많이 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랬을 때 태어나는 인구는 작년에 27만 명이 태어났는데 주식을 사줄 사람은 없고 팔 사람은 굉장히 많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거의 30년 전에도 10대 안에 들었던 삼성전자 정도 말고 과연 30년 후에 지속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을까? 또 지속은 하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받쳐줄 수 있는 그러한 세력들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한 20-30년 후에는 이런 국내 주식에 상당히 매도 행렬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여러 연기금들의 그 포트폴리오를 봐도 국내 주식 비중이 제일 작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16.8%,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을요. 해외 주식을 25.1%, 국내 채권 37.9%, 해외 채권 7.0%, 대체 자산 13.12%로 그게 이제 올해의 국민연금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을 늘리고 국내 주식을 줄이고 싶은데 그래서 2025년까지 국내 주식을 15%로 줄이고 싶은데 우리 국내 주식 분위기 좋은데 조금 팔았다니까 이제 언론들과 이 주식이 뛰어든 사람들이 난리를 치면서 지금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그 연기금들은 포트폴리오 안정화와 그 다음에 수익률을 올리고 싶은데 그 여론에 밀려서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뭐 사학연금, 공무원연금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자세한 거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일단 다 원하는 거는 국내 주식 비중 줄이고 싶어 합니다. 국내 비중 주식을 줄이고 싶어 하고 해외 투자 늘리고 싶어 합니다. 또는 해외 대체 투자를 다 늘리고 싶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이제 개인들은 채권 투자 그렇게 많이 안 하죠. 대부분 그냥 주식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런 큰 연기금들도 국내 주식에 한 15% 정도만 투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생각해 보시면 국내 주식이 몇 프로를 가지고 있나? 사실 굉장히 국내가 아무래도 원화로 바로 살 수 있으니까
국내 주식이 한 7, 80% 채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연기금들도 자신들의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위해서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과연 내 포트폴리오가 어떤가 이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그 부모님 세대와 학생들은 굉장히 다릅니다. 학생들의 부모님 세대는 뭐 국내 주식 100%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또 주식이 없어도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부동산으로 은퇴 준비가 어느 정도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젊은 세대는 그렇지가 않죠. 근데 미국의 경우를 보시면 미국도 고령화되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미국에서도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고령화가 되고 생산 인구가 예전에만큼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있는데 하지만 인구가 40년 증가할 것으로 향후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기축통화도 있고 에너지도 거의 자급자족을 하고 있고 식량 자급률도 거의 100%가 되고 있고 미국 세계 시총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한 2, 3%밖에 차지하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요 2, 3% 차지하고 인구도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활동 인구가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많이 투자를 하는 거는 지금 20, 30대 사회 초년생으로서는 굉장히 불안정한 투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서 해외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요 미국 쪽으로 제가 막 뭐 친미파 이런 건 아닌데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패권을 쥐고 있고 경제 패권, 달러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인덱스 ETF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계산했던 뭐 15%, 10% 제가 이렇게 계산으로 20, 30년 투자했을 때, 30, 40년 투자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 인덱스 그 ETF들을 가져와서 한번 보시면 S&P 500을 따르는 SPY라는 ETF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평균 수익률이 한 12%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몇 년 전에 찾아봤을 때는 QQQ가 15%였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서 그런지 지난 10년을 찾아보니 한 17%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수익률이 물론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지만 충분히 그렇게 허황된 수익률을 그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도 그 자기 부인에게 개별 주식을 하지 말고 S&P 500에 90% 투자하고 10%를 채권에 투자해라 라고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어느 정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우리나라의 희망을 가지고 좀 보고 싶지만 그 희망사항일 뿐이고 앞으로 한 20, 30년을 복리로 꾸준히 누리려고 한다면 이런 미국 ETF 인덱스에 월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이제 몇 년 전 내렸던 결론이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의 그 주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투자할 때 우리가 세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투자를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그 세금이 굉장히 다 다른데 현재 그 한국 주식 한국에 상장된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미래에셋이나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그 해외 펀드로 처리가 되어서 약 15.4%의 배당 수익 이자 배당에 해당하는 15.4%의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득이 한 해에 2천만 원 이상 넘어가면 종합부가세 대상이 돼요. 근데 미국으로 나스닥 100을 산다면 이제 250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그 이상의 차익에 대해서는 22%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근데 향후 어떤 시점에 조금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제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 조금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250만 원까지는 미국 주식으로 팔아서 세금을 안 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15.4%를 매도하면 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주식이 하다 보면 자꾸 사고 팔고 이제 큰 가이드라인은 적립식으로 쭉 꾸준히 투자해서 그것을 30년, 40년 불리자는 건데 하다 보면 자꾸 사고 팔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를 가정해서 이제 마이너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나중에는 팔면은 세금이 왕창 나갈 거 아니야. 아까 30년 15% 하면은 70억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거 팔면 22%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상 뭐 맞습니다. 왜냐하면 70억까지 불렸는데 내 원금이 3억 6천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부분이 수익이고요. 그럼 수익의 대부분 많은 부분을 이제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부동산처럼 주식도 양도시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선가 이제 이거를 굉장히 장기 플랜으로 짜야 되는 게 반씩 나 반, 그 다음에 배우자 반 이렇게 투자를 시작하면 향후 양도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한 명한테 몰아줘서 불리다가 6억 이제 한번 해야겠다 생각하면 이제 양도를 하고 양도 받은 사람은 그 양도가가 매수가가 됩니다. 그때부터 불리는 거 해서 매도를 하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60일 해서 평균가로 하죠.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10년에 6억 정도를 해서 하면 그 비과세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2023년부터 국내 주식 비과세 구간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법들이 바뀌게 됩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적어왔지만 일단 그냥 통과를 하고요.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해 세금 때문에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를 한 20년간을 플랜을 짜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다 보면 사고 팔고 하게 돼요. 좀 오르면 팔고 싶고 떨어지면 또 사고 싶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어떤 막는 안전장치로 하나가 내가 10년을 불렸는데 지금 팔면 대부분 세금이다 이런 거를 계산을 하시면 어떤 내 마음을 자기가 혼자 거의 다이어트 실패하듯이 가만히 쥐고 있어야 되는데 팔게 되는 실수를 내가 내야 될 세금을 생각하시면 이게 좀 아까워서 참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하다 보면 중소형주들이 보이게 됩니다. 눈에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라는 괜찮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이랬을 때 어떤 포트폴리오의 안전성을 위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리스크 계산할 때 리스크는 그 수식으로 오면 결국 분산 계산하는 거죠. 분산이 크면 변동성이 커서 리스크가 크다라고 계산을 하는데, 그 포트폴리오마다 가지고 있는 개별 주식마다 가지고 있는 변동성이 있고, 근데 이 변동성이 중소형주의 경우에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웨이트를 낮추는 거죠. 한 5%, 10% 이내로 중소형주 매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사고 팔고 하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괜찮은 주식이 또 눈에 들어와서 정말 괜찮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5%에서 10% 이내로, 저도 그래서 사실 중소형주들을 매매하고 있는데 한 10% 이내로 하고 있고, 10% 이내에서 한 3종목, 4종목을 해서 개별 종목은 뭐 한 2.5%, 2, 3% 내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망해도 내 포트폴리오 전체의 손상을 한 2, 3%밖에 주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사실상 여러 가지를 보고 중소형주 매매, 또 요즘에는 중소형주보다도 코인이 훨씬 뜨겁죠. 그래서 코인을 과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누군 얼마 벌었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코인도 5% 이내, 조금 더 많이 하고 싶으면 10% 이내로만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분산해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장기 우상향할 코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분산 투자를 했을 때 장기적인 우상향을 따라서 그 내 손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뭐 한 5번 또는 10번에 나눠서 매매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도 중소형주를 할 때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매수를 시작을 하는데, 뭐 짧게는 한 3번에서 5번, 길게는 한 40번 이렇게 나눠서 계속 매수를 합니다. 40번을 매수를 하면 거의 몇 달 동안 계속 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매수하는 금액은 굉장히 적는 거죠. 적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 리스크 관리 또는 위험성을 낮출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코인과 관련해서는 그 세금이 내년부터 그 양도소득세를 매기기 때문에 세금 체계가 이제 막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인데, 아까 이 세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요 코인도 사실 여기 국내 거래소에서만 세금을 잡아낼 수가 있지, 해외 거래소로 이전하면 세금을 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해외 거래소에 뭐 이제 5억 이상 보유 시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신고는 해야죠. 그리고 그
그 뭐죠? 아까 그 계산했던 뭐 30년 투자했을 때 이렇게 몇십 배로 불어나는 것들이 사실상 코인으로는 지난 몇 년간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지금 소액으로 이렇게 하셔도 30년 후에 뭐 100배가 돼 있을지 500배가 돼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시총 큰 것들로 큰 거 아주 조금 몇 개로 해 보면 그때 나중에 할 걸 이런 그 후회는 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포텐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제 막 법 체계도 갖춰져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30년 전 가격을 보시면 뭐 그때 굉장히 변동성도 컸고 그 다음에 지금 가격이 한 100분의 1에서 300분의 1 가격 정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화폐들도 5% 미만 정도로 또 그거를 분할 매수 10번에 나눠서 매달 조금씩 한다고 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살라고 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 외에 안전한 주식이 이미 90% 95% 이상에 해당하는 그걸 가지고 있을 때에야 좀 매수를 추천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좀 공포심이 생겼을 때 이럴 때가 매수 사인으로 보고 조금씩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취업을 하시게 되면 이 주식 투자가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리 어느 정도를 내가 계산해서 떼어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그냥 자기 삶을 즐기는 데 사용하는 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본주의의 뭐 특징이랄 수도 있고 폐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부익부 빈익빈이 있죠. 그래서 어떤 한 30년 내가 졸업하고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과정이 제가 생각하는 과정은 어떤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이전하는 이런 과정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 문맹은 이제는 살아남기 힘든 금수저만 오케이 이고 나머지는 굉장히 살기 힘든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한테 이제 내가 결혼했을 때 한 세후로 30억 정도를 줄 수 있냐 그래서 부모님 오케이 하신다면 안 해도 되겠지만 그 외에 대부분은 이 주식 투자를 해야만이 안정된 노후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인터넷을 보다 보면 학교에서 왜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냐 이런 걸 뭐 노예화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은 그 어떤 음모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최신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학문으로 아직 정립이 돼 있다던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가르칠 만큼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 뭐 닷컴 버블이나 이럴 때 IT 버블 생각해봐도 그 이전과 후가 굉장히 달라졌고 2008년 경제 위기를 생각해봐도 또 코로나 전후를 비교해봐도 굉장히 급격한 변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최신 내용이라 업데이트가 잘 안 그런 거를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미리미리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로 제가 검색을 해보면 경제 경영 관련 도서로 검색을 해보면 그리고 그 책들을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검색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대출 중이고 제가 몇 달씩 기다려야 되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학생들도 관심이 뜨겁구나. 그 다음에 그 책들을 빌려서 읽어보면 내용들이 굉장히 괜찮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많은 학생들과 사회 초년생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심이 없더라도 뭐 좀 관심을 갖고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면 근로소득으로 노후 대비를 하려면 평생 힘들게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돈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돈의 노예로 뼈 빠지게 일해서 은퇴까지 해도 이 재정적으로 개런티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근데 뭐 정년 퇴직할 나이가 있고 대충 그 소득을 계산해 보면 자기가 평생 벌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에 비하여 자본소득으로의 노후 대비는 아까 월 100만 원을 제가 가정해서 15% 10%를 했는데 월 100만 원이 너무 크다고 하시면 월 50만 원으로 15%도 크면 한 10%, 월 50만 원으로 10%를 연수익률 10% 가정했을 때 아니요. 월 50만 원으로 수익률 10% 가정했을 때 30년 투자하면은 아까 100만 원이었기 때문에 합이 22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0만 원씩만 월
말에 투자를 하면 이게 11억 3천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11억 3천 30년 후에 불어나면 그 이후에 10%면 11억에 10%면 1억 1천이 되죠. 그러니까 연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한 후에도 연봉 이상의 돈들이 그 월 50만 원 정도의 10% 가정으로 계산이 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런 더 궁금한 저 디테일한 것들은 인터넷에서 월 복리 계산기라고 쳐가지고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나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 대비뿐만이 아니라 YOLO라고 하면 You Only Live Once, 한 번만 사는 삶이죠. 그래서 약간 우리가 통용되는 의미는 그냥 현재를 좀 즐기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노후에 대한 대비도 되면서 그 다음에 현재의 삶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면서 별로 그 미래에 대한 그 노후에 대한 거에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많은 부분 생략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커트를 해야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뭐 이제 하실 말씀이 되게 많으실 건데 아까 앞에 뭐 여론조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액터들은 단기간 빨리 하고 싶어하는 거고 우리 이제 학교나 아니면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장기간을 얘기하고 장기 비전 얘기하는 비슷한 논리인데 그게 아마 현실에서는 굉장히 부딪히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자본주의 꽃이라 그러죠. 뭐 금융시장이나 특히 주식시장은 더 다이내믹한데요.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장기 적립식, 그 다음에 인덱스, 그 다음에 국내, 우리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국내 투자보다는 이제 해외 투자 쪽을 이제 하고 이제 우리 젊은 학생들한테 이제 포트폴리오의 선택, 포트폴리오 문제를 많이 얘기해 주셨네. 예, 앞으로 이제 우리 학생들도 많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라고 보고요. 저 유튜브 쪽을 통해서 질문이 와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아마 토론하시기 전에 대답하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질문을 2개를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 분 주신 거는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통계 기반하여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인덱스의 장기 투자를 말씀하셨는데 비트코인에도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 다음에 금융 주식 관련 책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아까 이제 베스트셀러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분이 그 질문 해 주셨고요. 두 번째 분은 우리나라 주식 거래가 다른 나라에 비해 활발한 편인지, 연령별 혹은 성별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거 좀 준비해 주시고 먼저 토론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답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혜열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되게 재밌는 주제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선 투자와 또 돈에 대한 집착 자체를 굉장히 그 교육받기를 좋지 않은 거다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자신의 노후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 투자를 어떻게 바람직하게 이해하고 자신에 맞는 투자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잘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저도 많은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노동뿐만 아니라 자본소득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거고 교수님도 이제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신 교수님도 경제학과 교수님이라서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건 저도 이제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아까 이제 그 인터넷에서 질문한 부분하고 좀 겹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과열 증상이 있죠. 그리고 새로운 IT 산업이 주도하면서 개별 주식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젊은 친구들 특히나. 왜냐하면 수익률이 굉장히 오르니까 게임스탑 같은 그 굉장히 큰 부작용을 일으킨 거죠. 세부적인 정보 없이 굉장히 오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갑작스러운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시긴 했어요. 자신이 투자에 5%만 하고 조심스럽게 해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만약에 굉장한 언설턴티가 있을 때는 어떻게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이제 연령별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에 나오는 20대 우리 고대 학생들 뿐만 아니라 30대를 지날 때, 40대를 지날 때, 50대를 지날 때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그래서 항상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워런 버핏이나 다른 미국의 이제 유명한 경제학자 교수님들 다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일반인들은 주식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S&P 500에 적립식으로 넣어라. 그리고 잊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일반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계속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고 그리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 이상으로 굉장히 그 유혹에 빠지게 되는지. 그러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나의 노동소득이 100이라고 보면 어느 정도를 적립식이나 일단 그 자본 투자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개인적으로는 느끼시는지 아니면 여러 서적이나 다른 걸 봤을 때 어느 정도가 일반적으로는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셨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저는 여기까지고요. 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까 그 주식을 투자할 때 이제 그런 전망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개는 과거에 대한 전망치를 통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미래에 대한 전망치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테슬라 주식이나 최근에 특히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정도로 굉장히 폭등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제 주식 얘기가 이제 비트코인 얘기까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학 쪽에서도 이게 화폐로 볼 것이냐, 자산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전통적인 어떤 금융 패러다임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데 현실은 또 많이 거래가 되고 있어서 이거를 아마 이제 어떤 재정이나 금융 쪽의 어떤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를 반영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다음 마저 토론문을 듣고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승유 경제학과 대학원생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한 신승유입니다. 우선 교수님께서 굉장히 20대 그리고 전경대 학생들에게 적합한 좋은 강의를 해주신 점 정말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점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교수님께서 아무래도 한국 국내 주식 시장은 주식을 살 사람보다는 팔 사람이 더 많고 그럼 과연 주가가 어떻게 받쳐질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셨는데 저는 혹시 그렇다면 국내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정책이나 어떠한 공약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게 궁금하고 두 번째는 제가 현재 20대로서 20대 주식 투자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과거 20년 전과 달리 은행 금리는 굉장히 낮은 상태고 부동산이나 집에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아닌 상태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이 아무래도 지금 주식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으로 들어가다 보니 20대들은 재테크를 지금 주식과 코인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이 이제 코로나가 사라지면서 점점 유동성이 안정화될 텐데 그 이후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S&P 500이나 그런 ETF를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혹시 그 통계로 봤을 때 교수님의 견해 간단하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코인 관련된 질문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사람들이 왜 주식 투자를 그렇게 정보가 이제 비대칭적이면 정보를 하느냐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제 장기 투자를 특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단기 투자가 비중이 훨씬 높고 증권사들도 이 트랜잭션 코스트 가지고 이익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 특히 우리나라의 이제 증권 시장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20대 주식 투자 부분인데 그건 아마 여론조사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에 20, 30대 여론조사의 변동하고 특히 40대 여론 우리 경제학적으로는 저는 이제 부동산하고 주식 문제 40대는 이미 부동산을 상당히 구입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때 많이 샀죠 투자를. 근데 이제 가장 이득을 본 계층이 그 당시에 부동산을 산 30대 중후반 40대가 아닐까. 왜냐하면 50대 그 전에 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부동산 가격이 오름으로 인해서 가장 혜택을 본 계층이 많은 계층일 거 생각하고 20대는 이제 그런 부동산 살 여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단기 투자 주식이고 특히 코인이죠. 코인 쪽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주식 시장에 의해서 아니면 코인 시장에 의해서 움직여 가격이 하락했으면 불만이 덜한데 그게
정부가 이제 순간순간 이제 철퇴를 가하는 식의, 그렇게 하면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뭐 그건 여론조사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질문이 여러 개 같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질문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뭐 좀 부탁드리겠게요. 네, 처음에 인덱스처럼 비트코인 장기 투자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뭐 몇 년, 한 2, 3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뭐 가능하겠지만 완전히 다 날아갈 가능성 당연히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 비트코인으로 뭐 정말 자기가 장기 투자를 한다면 마이너스 70%가 여기서 온다면 내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저도 한 3년 전에 월 적립식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적립식으로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거의 다 빠졌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했는데 매달 부어서 일정액을 부었는데 몇 달간 마이너스 70%, 30%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그냥 묻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냥 안 팔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막 올라서 한 뭐 다 대여섯 배 정도가 올랐는데요. 지금 오른 상태에서 들어가면 마이너스 70%가 아니라 마이너스 90%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내가 그걸 버틸 수 있을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과연 코인을 사고 지금 들고 있는데 하루에 몇 번씩 앱을 열어보나, 가격 변동성을 보나, 이런 거에 심리적인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된다면 굉장히 고통스러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대답은 가능은 하나 누구든지 책임질 수 없다. 그래서 뭐 몇 프로 이하로만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연령별, 성별의 투자 차이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안 해봤고요. 그 다음에 개별 주식, 뭐 게임스탑 이런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만약에 왜 관심이 가는 주식이 있으면 이게 왜 관심이 가냐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미리 공부하고 이 회사에 대해서 알고 CEO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주식에 대주주가 얼마나 들고 있는지, 외국인이 몇 퍼센트를 들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또 얼마나 들고 있는지 이런 공시를 봐서 이게 안정적으로 수익이 또 재무제표를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고 있는지, 플러스 이 섹터가 향후 굉장히 유명한가 이런 거를 다 봐야 지금 돈이 잘 벌고 있다고 하더라도 10년 후 아니면 내년 당장에도 가라앉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괜찮다는 판단이 들면, 그러고 플러스 지금 현재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다, 그러면 전혀 언론에서 언급되지 않는 주식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알고 들어가서 이미 사놓는 경우가 아니라면 왜 좋아 보일까, 왜 코인을 살까 말까 고민이 될까를 했을 때 정답이 최근에 많이 올라서라면 향후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개별 주식 급등을 했을 때 이걸 타고 올라서 내가 단기적으로 또 수익을 내겠다, 거의 선수들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몇 퍼센트나 집어넣어야 되느냐, 제가 아까 계산한 게 5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만약에 50만 원이 나는 정말 50만 원이 안 된다,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한 10%, 월급의 10%가 50만 원 정도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면 10%, 아니면 50만 원 하고 싶은데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겠다, 그러면은 뭐 그게 20%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해보면 내 월급의 20% 이상을 주식에 붓기는, 그리고 가정이 있으시고 애들까지 키운다면 굉장히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초년생이 됐을 때, 결혼하기 전이고 뭐 부모님과 같이 살아서 집값에 따로 돈이 들어가지 않고 이럴 때에 사실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서 처음에 시드머니를 좀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테슬라 같은 말씀도 하셨는데, 그 테슬라가 왜 관심을 갖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700불, 800불에 들어가신 분들 다 물려서 있고,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들도 올해 초에 올해부터 뭔가 해야겠다 해서 우르르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다 고생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좋아 보이는 게 내 분석과 어떤 섹터, 그 회사에 대해서 내가 알고 미리 들어간 게 아니다, 아니면 누구 얘기를 듣고 들어간 거다, 그러면 다들 뭐 짧게는 몇 개월 또는 뭐 10년 동안 물려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폭등에 대한 이해, 이런 거를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뭐 시장은 항상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결정이 된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그 랜덤 베리에이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랜덤 베리에이션이 절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고 꼬리가 굉장히 두터운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정규 분포로 6 시그마로 해가지고 100만 분의 1의 확률인데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냐.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꼬리가 긴 분포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과연 합리적인 가격이냐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바는 합리적일 뭐 어쨌든 시장에서 그렇게 결정되고 하는데 랜덤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통계를 보인 수익률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S&P 500이 사실 한 50년 60년을 정도를 보면 8% 정도의 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컨서베티브하게 전망을 한다면 이런 뭐 50년 60년 통계치를 8% 정도를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8% 정도의 수익률로 사실상 지난해 저출산율에 의해서 아까 뭐 정치인들 이런 얘기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정책 차원에서 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37조를 저출산에 썼다고 합니다. 작년에 태어난 아기들이 27만 명이었는데 이를 계산해 보시면 1인당 1,000만 원 이상의 아기에 대해서 예산을 쓴 셈이 돼요. 근데 그거를 예산을 전혀 쓰지 않고 1,000만 원을 한 명당 지급을 해서 27조를 사용했다고 하면 그리고 얘를 S&P 500에 60년간 해서 얘 노후 자금으로 쓰게 한다면 8%로 60년 가정하면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전혀 그 자기가 아기가 이게 삶이 불안정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낳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만 써도 뭐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헤지 펀드 CEO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유학 다닐 때 그 투자로 아주 유명한 교수한테 우리가 이제 들은 전설처럼 들리는 얘기가 어떤 주식에 투자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그분 대답이 다트에다가 쫙 주식 이름을 써놓고 다트를 던져서 맞는 거에 투자해라. 나도 모른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찬가지로 경제학자도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국가 자문 가서 이제 나라 망치고 오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 이제 보면 우리가 통계나 뭐 오늘 큰 주제가 이제 통계에 관련 건 했지만 통계라는 게 굉장히 객관성 있고 공정하고 정확하고 명확하다라는 굉장한 장점이 있는데 앞에 이제 그 정한울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셨듯이 이 해석으로 가면은 굉장히 신뢰가 50%밖에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주식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선택은 본인의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아마 주식은 더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오늘 뭐 5번째입니다. 5번째로 이제 우리 고려대학교 정경대학에 있는 4개 연구소, 평화민주주의연구소, 경제연구소, 통계연구소, 정보학연구소 공동으로 심포지움을 열었고요. 큰 주제로 이제 핵심 주제 통계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선거 문제, 여론조사 문제, 그다음에 주식시장, 주식 투자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발표도 이제 굉장히 이제 명확하게 해주셨고요. 토론에 질문도 많이 해주셨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질문들 와서 좋은 토론의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후로도 우리 4개 연구소가 모여서 지속적으로 이런 행사를 가질 거고요. 또 앞으로 좀 코로나가 지나면 좀 더 오프라인으로 많이 모여서 이런 논의가 좀 광범위하고 좀 심도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마지막으로 발표를 해주신 정한울 전문위원님하고 이제 정윤서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토론으로 우리 학생 2명 또 참여를 해서 토론해 주셨고 교수님 2분 또 참가해 주셔서 좋은 토론과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오늘 심포지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